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대통령과 정치권이 갈등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여권 내에서도 또 여야 간에 또 다른 이 갈등의 어떤 이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이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 전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담담타타 이 새로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 저희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요.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아닌데요. 근데 우선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표결을 하셨습니까? 홍일표 의원님? 예,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하셨고요. 예. 문병호 의원님도 찬성 찬성하셨고요. 표결했습니다. 예. 찬성에는 찬성의 이유가 있고 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자, 뭐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일단 좀 뒤로 남겨두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 또는 실시할 것 같다, 시행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까? 가능은 하죠. 이제 예. 제도상 보장된 권한이니까. 네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만일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좀 있다가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것은 지금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안인데 네. 그걸 다시 국회에 보내면 의원들로서는 정말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특히 아니, 저 여권의 여당 의원들이 그렇죠. 좀 난처하겠네요. 예. 여당 의원들은 특히 예. 물론 이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도 우리 당청이 한 번 더 잘 상의해서 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은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우연 여부를 아예 공식으로 네.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라서 우연 판결이 나면 네. 그렇게 우리가 국회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부딪히는 모습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문병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에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 자체가 위헌 법률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동안의 행정 입법이 국회 입법권을 훼손시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행정부에서 행정 입법할 때는 국회에서 입법한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해야지 네. 국회 입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의적인 입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해서 또 여당하고 대통령 여당만- 싸우는 걸 한번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당만 곤혹스러워지고. 예, 여당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도 하고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예, 그런데 그 내용 예, 관련해서 예. 예. 김무성 대표가 여당은 대통령과 어쨌든 뜻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예. 그 얘기는 대통령의 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예.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청 간에 조율이 덜 돼가지고 네. 서로 딴 목소리가 나오는 현상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문 의원께서 이제 거부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원망스러운 게 예. 지금 야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네.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하면서 국회법 개정을 끼워가지고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해주겠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아니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끼워 팔기도 분수가 있지. 그것도 뭐 지난번에는 뭐 장관 사퇴하라고 했다가 세월호 했다가 뭐 다른 것도 뭐 계속 이슈를 꺼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거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했던 건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여권 일각의 여러 가지 불만도 예. 왜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만 하지 왜 이런 것까지 껴서 다녔느냐 야당한테. 답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는 이 원인 제공을 끼워넣기- 야당이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네요. 끼워넣기 한 게 아니라요. 예. 원래 여야 대표 합의문에 네. 공무원연금법 개정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여러 가지 개정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아니 그게 끼워넣었으니까 들어간 아니, 거지.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던 아니, 건데 원래라는 거는 그래서 없고. 그걸 같이 이제 아하.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요. 이제 좀 이제 섞인 거죠. 섞인 건데 우리가 끼워넣기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좀 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문병호 의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신 것 같고 예. 정략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뭐 그게 야당한테 불리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아까 하신 건데 근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그 국회가 요구하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를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게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건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처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라는 용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종전의 국회법 98조 2항하고 네. 이번에 바뀐 게 저는 뭐 큰 차별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저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네. 처리 계획을 갖다 세워서 국회 보고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당연히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네. 그 처리 속에 이제 물론 국회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소신이 이거는 국회가 틀렸다라고 네. 끝까지 자기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면은 네. 뭐 우리는 못한다라고 뭐 통보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뭐 권한쟁의 소송으로 가거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강제성이 있으나 네. 강제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부는 입장이 정부대로 정부 입장 거부할 정부대로 수도 또 있다. 예, 뭐 거부하면 이제 다른 방식 찾아봐야 되겠죠. 예, 동의하십니까? 뭐 그러면 이제 야당 의견이 원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도 안 나왔을 텐데 예. 아니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지금 문 의원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강제할 방법도 없고 법률적 강제성은 있으나 정부에서 버티면은 달리 방법이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강제성이 있다라고 랑 보는 비슷한 겁니다. 거네요. 예. 해석이. 뭐 그런 셈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법사위에 넘어왔을 때 네.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 문 처리하고 이 문구를 논의하면서 네. 이거는 정부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만일에 반드시 국회가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한 내용대로 정부가 따라야 한다면 그건 행정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렇군요. 예. 이제 처리라고 진짜 했지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법률적 강제성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국회가 시행령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이제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는데 물론 이 행정 입법이라는 건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제 이게 재판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예. 나라에서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정입법의 내용까지 이래라 저래라 이제 총괄적으로 틀린 것 같으니까 좀 고쳐보자 이런 건 알겠습니다. 좋지만. 예. 그렇게 그런데 하는 것은 안 돼요. 네.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또 여당과 야당의 대응이 또 각각 다르게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보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약간 뭐 진담만 농담만 이제 뭐 네. 거부권 행사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야말로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정말 이걸 갖다 법 논리적으로 네.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사태를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국가 운영을 갖다 좀 더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요새 보니까 또 여당이 좀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좀 성향 파악도 하고 그래서 좀 여당에 대한 고삐 조이기 아닌가 그런 또 정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문병호 의원께서
원래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것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었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그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서 뭐 조사 일과장을 예. 검찰 관계자로부터 뭐 민간으로 이 대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나 새정치연합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제에 이제 시행령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시행령 전부를 한번 다 정리해서 아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문 의원께서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럼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차제의 시행령 전부를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정략 아닌가요? 이게 원래 세월호 시행령 때문에 나온 거라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쭉 불거져온 문제였거든요. 네, 네. 몇 개 법안에서 이제 행정부가 좀 그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정기법을 통해서 많이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출된 것이죠. 예. 이왕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손보려는 마당에 네, 네. 이제 기왕이 잘못된 그런 비정상적인 그동안 쌓여져 왔던 쌓여진 행정기법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야겠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예, 그 부분 하여간 그 세월호 시행령 가지고 여야 합의문에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이거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렇게 연계 전략 좀 그만 써달라.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이제 그동안 국회가 위헌 위법 시행령을 손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네네. 또 최근에 정의화 의장께서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하자. 위헌 법률 선고 났는데 국회가 법을 안 고치고 몇 년씩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대로 방치되는 게 많다. 이런 거와 함께 논의가 되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새정치 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권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당 의견 요구 들어줬다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때는 좀 조용히 있어야지. 굳이 이런 때 나서서 다 들춰보자.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제가 유승민 일병 구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그래요? 되는데 뭐 하여튼 그 문제는 이종걸 대표님하고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좀 예. 하도록 이왕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예. 사실은 제가 여당할 때 17대 때요. 네네. 사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예. 그냥 발목 잡고. 그럼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는 건 굉장히 점잖은 거죠.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요. 이제 국회법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이 여건이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하셨는데 뭐 친이 친박 간에 뭐 친박과 비박 간에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게 폭발하는 것 아니냐. 뭐 친박계가 내일 긴급 회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친박계 좌장인데 오랜만에 강한 발언을 하면서 또 질타하는 모습도 나오고 지금 이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내 상황이 약간 좀 이런 논란이 이제 의원들 개인의 의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꼭 친박이다 비박이다를 떠나서 이제 자기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렵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으니까 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식이 이제 강하다 보면 이제 그런데 좀 더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일단은 그 친박 비박이라는 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지금은 다 친박이지 뭐 비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 보여지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의원들 개인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나서보자 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지만 예. 현재 김무성 대표 이게 얘기했듯이 본격적인 무슨 개파 네, 갈등으로 개파라고 그렇게 갈 일은 아니다. 개파는 뭐 없다고 보고요. 개파는 없다. 네. 김무성 대표는 이제 우리가 되도록 통합하고 단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 주로 이제 친박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개파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과 대화는 그 다음이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잘해야 된다. 저희도 여당을 해보니까요. 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당하고 멀어지면 민심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야당 대화는 그 다음이고 여당하고 대화를 잘하는 것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집권할 때는 여당하고 정부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늘 당정협의 해가지고 거기서 정해서 뭐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좀 삐끗삐끗해요. 뭔가 사전에 충분히 당정협의를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동안은 뭐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 당청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모양새는 이제 몇 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그런 관계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하고는 천지 차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 환경들이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훨씬 심했다. 그러면 저희는 정치적으로 좀 갈등이 좀 꽤 있었는데 정책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책적인 점에서 많이 지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당청 간에 좀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거는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들어서고 난 이후입니까? 뭐 좀 그렇게 보여지죠. 그럼 뭔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좀 결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 점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뭐 좀 조금씩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유승민 대표가 워낙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조금 소신을 펴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게 문제가 나오고 지금 청와대가 지금 사실은 당과 긴밀하게 조율할 적절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 그 정무특보도 여러 명 현역 의원으로 임명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무특보들은 뭐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비중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리는 왜 그렇게 오래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윤성 수석 나간 지로 얼마 많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보름 됐어요. 보름 됐나요? 원래 우리 현 정부가 이제 뭐 사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뭐 여권 얘기만 뭐 한 것 같은데 야권 새정치연합 쪽도 뭐 사정이 어려운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혁신위 구성은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뭐 6월 초에 인사를 하신다고. 근데 혁신위 구성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상곤 위원장께서 혁신을 주장하고 또 뭐 당신들 기득권 내놔라 하려면은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건 뭐 말하는 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또 아마 많은 의원들이나 주의 지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셔야 김상곤 위원장님 말씀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다들 그러면 왜 나한테만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당신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영을 세워야 제대로 그것이 실천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위원장 맞자마자 불출마 선언에서 배수진을 쳤고 또 지금 양성서 사무총장 이하 이 당직자들 전부 일괄 사표 낸 상태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책임론, 사퇴론 제기됐지만 꿈쩍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모든 걸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면서 혁신을 한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근데 백의종군 하면서 대표로 있는데 백의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 대표님이요? 그냥 그러니까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자꾸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뭐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표께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해놓고 그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구형꾼을 넣어두면 안 되죠. 잘 되면 내가 과실을 먹고
잘 안 되면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혁신위 활동의 성패에 따라서 자리를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니면 본인 직접 하시든지 남한테 위임했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혁신을 성공하면은 당연히 대표도 하고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도 하겠지만은 네. 혁신이 실패하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만약 혁신 실패했을 때 책임을 그 혁신위에 미루고 뭐 대표는 내가 직접 안 했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당연히 저는 혁신위의 성패에 자리를 걸어야 된다. 당대표 자리를 걸어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참 걱정되는 거야. 서로 걱정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야당이 이제 강하고 건전하고 예. 잘 돼야 여당도 경쟁 차원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로서도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주로 그동안 얘기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런 패배에 대해서 문 대표가 뭐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온 혁신위는 사실 여당도 뭐 김문수 위원장 통해서 혁신을 했었고 서로 이제 사실 여야가 혁신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너무 또 그렇다고 그냥 뭐 붕 떠가지고 너무 이제 하늘 높은 데서 막 이렇게 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개혁이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일표 의원은 새정치연합한테 혁신 좀 잘해주세요 그러셨고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한테 소통 좀 먼저 하세요. 하여튼 서로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예. 이 문제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 간사가 3일간에 걸쳐서 청문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대개 이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일로 여야가 합의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청문회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실 네. 청문 기간이 짧아요. 네. 보통 하루하고 이틀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사실은 미국 같으면은 제한 없이 하죠. 뭐 몇 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조금 더 청문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따져보겠다 이런 의지의 그렇습니다.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당 쪽 준비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로서는 이제 뭐 크게 무슨 뭐 따로 뭐 비책이 있는 건 아니고 네. 평상시에 이제 하던 대로 하는데 사실 뭐 사흘까지 할 게 있을까? 왜냐하면 벌써 법무부 장관 때 이미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가지고 또 이제 깊이 파보자 이러는데 아마도 저게 이제 하루 지나서 첫날 지나서 둘째 날쯤 되면 뭐 크게 새롭게 질문할 것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틀 하자 사흘 하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꼭 이틀 해야 되겠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흘에 동의를 한 것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줬다. 예, 뭐 크게 저희 우리가 볼 때는 크게 거리낄 게 없을 것 같다. 이미 한번 스크린을 통과했고 네. 또 본인 자신도 뭐 법과 이런 것에 크게 뭐 위배될 게 없다고 본다. 이제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가요.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서긴 했는데 아직도 좀 여러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어떤 인사권이 과연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느냐. 너무 신상 털기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총리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청문회가 두려워서 못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을 한번 시행해 볼 때가 됐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좀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을 이제 어렵게 모셨는데, 홍일표 의원께서 얼마 전에 상고법원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아주 구조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자들이 입장 표명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핵심 내용이 뭐고 왜 발의했는지를 좀 의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예. 그 현재 대법원에 1년에 접수되는 사건이 37,000건 내지 금년 말경에는 4만 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많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관 14분이 2명은 이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12분이 이제 이걸 재판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3,000건을 재판해야 된다. 이거는 그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많은 사건들이 당사자들에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판결 보면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보통 대법원 가면 2, 3년 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대법원 기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오는 사건 중에 그 개인 간의 권리 분쟁과 관련된 이런 대부분의 사건을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두어서 거기서 처리하게 하고 대법원은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또는 헌법적인 쟁점이나 법률적 판례가 변경해야 될 이런 사건, 전원합의체를 해야 될 사건, 이런 사건만 골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다른 나라 대법원 경우에는 1년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합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한 이제 8,000건이 접수가 되는데 상고 허가제에서 다 재판을 안 하고 100건도 안 하면 한 90여 건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 정도를 합니다. 이제 대법관들이 정말 심층 그 심리를 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법 체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심리도 안 되고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제공도 못하니까 뭔가 좀 바꾸자고 말씀하신 건데 대법원 숫자를 좀 늘려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주장도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많죠. 저도 이제 방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대법원이 업무 과중이 돼서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상고했을 때 뭔가 좀 그 법원에 성의 있는 판결을 해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상고 법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상당수의 법조인들이나 또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관을 늘려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는 이제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이번 국회에서 있는 거군요. 이번 연말 가기 전에 하여튼 가능하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론을 어떤 냈으면 형태로든 결론은 내야 된다. 결론 내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는 다른 대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법관을 늘려서 1년에 4만 건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한 4, 50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데 4, 50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 5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지금도 대법관 하나 새로 이제 추천해서 선발해가지고 국회 청문회 거쳐서 하는데 2, 3개월씩 소요되는데 본회의에서 또 표결까지 해야 돼요. 지금 40명을 어느 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몇 년 정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목적 달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 수나 또 사건 수에 비춰봤을 때는 대법관 숫자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의 이 업무,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또 따라서 빈약한 법률 서비스, 이런 대법관과 이 사법 체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이게 됐건 저게 됐건 연말 안에 어쨌든 결론을 국회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영표 의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소할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로 대법관을 증언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소할지는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